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왕은 즉위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정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주색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라 안에 이런 포고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솥에 넣어 삶겠다. 이런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이 놀이에 미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함께 노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거라는 신하가 술자리에 놀고 있는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께 감히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래, 간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한 것을 모르느냐? 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수수께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할 뿐이옵니다. 수수께끼, 그거 괜찮지? 어디 얘기해보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덕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3년이 지나도록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새일까요? 장왕이 대답했습니다. 짐은 그 새를 알고 있다. 비록 3년을 날지 않았으나 한번 날아오르면 하늘에 닿을 것이요, 비록 3년을 울지 않았으나 한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자신을 풍자한 것임을 알고 있는 장왕은 신하인 오거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왕의 게으름과 방탕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중신이 찾아와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폐하, 초나라가 망해가고 있사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간언하는 놈은 죽이겠다고 했다. 모르느냐? 대왕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수만 있다면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소종을 쏘아보던 임금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소종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진정한 충신이요, 과인은 이제부터 경의 말을 따를 것이오. 장왕은 아울러 오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대에게 지금부터 중책을 맡길 것이니 과인을 잘 보좌해 주시오. 장왕은 사실 주색에 빠져 지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놀이에 미친 척하면서 매일 신하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함께 일할 사람과 물리쳐야 할 사람을 점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큰 도량으로 사람을 품어라. 장왕이 난을 평정한 뒤 공을 세운 장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궁중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밤은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 연회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흥에 겨워 술잔이 오가는 사이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 등불이 순식간에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장왕이 아끼는 애첩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대왕, 얼른 불을 밝히십시오. 어둠을 틈타 어떤 자가 애첩 몸을 어루만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그자의 가끈을 끊어 쥐고 있으니 빨리 불을 켜면 어떤 작자인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연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애첩의 몸을 더듬었다니 그자는 보나마나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왕이 애첩의 부탁을 묵살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불을 켜지 마라. 이 모든 일은 짐이 술을 지나치게 마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장수들은 들어라. 지금 당장 모두 가끈을 끊고 갓을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 잠시 후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여러 장수 중 단 한 사람도 갓을 쓰고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중원의 대국인 진나라가 대군을 동원하여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초군의 선두에 나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그 신하의 활약으로 마침내 진나라의 대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장왕이 그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참으로 자네의 공이 컸다. 이런 용사를 아직까지 크게 쓰지 못했으니 나의 과실이 크다. 그런데 그대는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는가? 신하가 바짝 엎드려 말했습니다. 2년 전 가끔 뜯긴 사내가 바로 저였습니다.
엄한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왕의 은총으로 목숨을 건졌기에 언젠가 꼭 대왕을 위해 싸울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이 일화는 유명한 절영지연으로 가끈을 끊고 즐기는 연애라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름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옛날에 늙은 홀아버지가 외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자 아들은 한양에 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며 10년 기약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통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7월 초하루 한양 두물머리 나루터로 꼭 오세요. 아버지가 서둘러서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이 그간 힘들게 번 돈이라면서 논 5마지기 값이 든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머지않아 내려갈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 보따리를 챙겨서 돌아오는데 온통 신경이 돈에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꺼내보고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높다란 언덕을 넘으면서 다시 돈을 확인해보고 길을 떠난 노인은 한참을 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품 안에 든 돈 보따리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평상이나 어디에 놓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노인은 넋이 다 나간 상태에서 헐레벌떡 평상 있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노인이 맥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대머리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무슨 일 있는 게요? 소중한 돈 보따리를 잃어버렸다오. 노인이 귀하디 귀한 돈 보따리를 잃어버린 사정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물건인 게로군. 홍두가 가져갈까봐 내가 보관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다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노인이 잃어버린 그 보따리였습니다. 살펴보니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이 100배 살해를 하자 대머리 영감은 조심해서 잘 가라며 훌쩍 자리를 떴습니다. 전보다 더 조심해서 길을 가던 노인은 나루터 앞에 이르렀습니다. 일전에 내린 비로 강물이 부른 데다 물살이 세서 건너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 아들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 청년을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물에 뛰어들 수 없었던 노인은 그만 안달이 났습니다. 누가 저 사람을 좀 구해주시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을 구하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주리다.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자 한 건장한 사람이 노인장, 그 말 사실이지요? 하더니 강물로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해왔습니다. 노인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돈 보따리를 내밀자 건장한 사람은 돈을 챙겨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사정을 전해 듣고서 노인한테 넙죽 절하며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양하는 노인을 굳이 자기 집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무척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한테 강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사연을 이야기하고는 노인을 안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와 노인은 서로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평상에서 돈을 찾아주었던 대머리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대머리 영감은 노인의 손을 잡고서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 줄 내가 아는데 그 귀한 돈을 내던져서 우리 아들을 구했단 말이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더랍니다. 이어지는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영감은 노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뚝 떼어주고 서로 형제처럼 어울리며 남은 평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사성어 추리반이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노인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늙은 말 한 마리가
길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말 고삐는 풀려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주인을 찾아줘야 할 텐데 이를 어쩌나? 잠시 망설인 노인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말 머리를 몇 번 쓰다듬더니 말 위에 넙죽 올라탔습니다. 노인은 말의 고삐를 느슨하게 움켜쥐고는 가만히 말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말은 혼자서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길 옆에 풀을 뜯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느릿느릿 걷던 말은 이내 누군가의 집 앞에 도착하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노인은 그 집의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노인의 말소리에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말은 우리 집 말인데 어떻게 노인장께서... 산길을 넘어오다 만났소이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이놈의 말이 갑자기 뛰쳐나가 어떻게 찾을지 걱정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잘 됐구려. 어서 말고삐를 받으시오. 잠시만요, 어르신. 이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그래도 사례는 해야죠. 그럼 저녁밥이나 주시구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말의 주인을 찾아내셨는지요? 나야 아무것도 한 게 없었네. 사실 자네 집을 찾은 건 내가 아니고 자네 말이라네. 나는 그저 이 말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도와줬을 뿐이야.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 늙은 말을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숨은 반전은 단순히 늙은 말의 지혜를 빌리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무의식, 즉 내면에 숨겨진 본능을 탐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공부하다 보면 말의 귀소 본능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말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노인은 당신의 의식을 뜻하며 길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길 옆의 풀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온갖 유혹들입니다. 결국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언가가 자꾸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일단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기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결단으로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시험 삼아 이것저것 시도해보길 권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의식의 씨 뿌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씨앗들을 당신의 마음속 밭에 뿌려두고 잠깐 동안 잊어도 좋습니다. 어떤 씨앗은 당신 밭에 어울리지 않아 금방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반면 어떤 씨앗은 의외로 무럭무럭 자라 당신의 눈에 자꾸 밟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씨앗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장차 세상을 떠받들 커다란 바오밥 나무로 자라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술은 향기롭고 감미로울 정도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늘 친절했고 술의 양을 절대 속여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술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이 팔리지 않으니 창고에 쌓인 술은 그만 씌어지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던 장씨는 그 마을의 현자라 불리는 양천을 찾아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 술은 맛도 좋고 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술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일까요? 사연을 듣고 난 양천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집을 지키는 개가 사납지는 않은가? 양천의 엉뚱한 질문에 장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개가 좀 사납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술이 팔리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그러자
양천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술을 마실 때 아이들을 시켜 술을 사오라고 하지 않던가? 예, 아이들이 심부름을 주로 하죠. 그렇지. 자네 가게에 술을 사러 들어갔는데 누군가 사놓은 개와 마주치면 어쩌겠나? 그거야 물론 다른 가게로 바로 발길을 돌릴 테지요. 이제 이해가 되나? 자네 개가 손님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으니 술도 팔리지 않고 술이 쉬어가는 것일세. 한비자 외저서로에 나오는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로 사나운 개 때문에 술이 쉬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을 좀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손자오기 열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명장 중 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이 장군은 심한 종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병사를 발견합니다. 부대장은 악성 종기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에서 내린 옥이 장군은 병사의 옷을 벗기고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고름을 빨아준 병사의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옥이 장군은 하급 병사의 고름까지 직접 빨아주는 훌륭한 장수요. 그런데 왜 그리 슬피우시오? 병사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오공께서 아이들 아버지의 종기를 직접 빨아준 적이 있는데 이에 감격한 남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적진에서 죽고 말았지요. 오공이 지금 또 제 자식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이 아이도 어느 때 어디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사자성어 연저지인은 몸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인자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부하를 극진히 사랑함을 비유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목적 달성을 위한 가면적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선 감동의 한 컷, 감탄의 한 끗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쇼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옥이 장군의 병졸 관리는 무서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런 옥이 장군의 내면을 병사의 어머니는 예리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당사자인 옥이 장군과 하급 병사 사이에는 엄청난 신뢰가 형성되겠지만 제3자인 어머니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상대적이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크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며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음은 힘없는 다른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내게 권력이 있음은 권력을 따르는 이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거나 크다는 것, 있거나 없는 것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평원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민가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원군의 애첩이 높은 누각에 서서 한 절름발이가 물 길어가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아하하, 저 절름발이 좀 봐. 어쩜 저리 우스꽝스러운지. 다음 날 절름발이 사내가 평원군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원군께서는 선비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식객이 나리를 찾는 것은 아마도 선비를 중히 여기고 첩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히도 다리를 절뚝거리고 등이 굽는 병이 있는데 나리의 애첩은 그런 저를 내려다보고 비웃었습니다. 원컨대 저를 비웃는 자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평원군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하, 알겠소. 그러나 평원군은 절름발이가 돌아가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 보소. 한 번 웃었다는 이유로 내 애첩을 죽이라고 하다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 아닌가. 평원군은 끝내 첩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식객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어느새 절반 넘는 식객이 평원군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원군이 이를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예우했소. 또한 그대들에게 크게 실수한 적이 없거늘 어째서 떠나는 이가 이토록 많단 말이오. 그러자 한 식객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평원군께서는 저번 절름발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다 알고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절름발이를 비웃는 자의 목을 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그 사건 때문이라니. 그렇습니다. 평원군께서 여색을 좋아하고 식객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해 떠난 것이옵니다. 평원군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애첩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름발이 사내 집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그대에게 큰 신뢰를 범했소.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식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원군이 외교 담판을 하기 위해 초나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객 중 용맹하고 학문이 뛰어난 20명을 골라 수행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손쉽게 19명을 뽑았지만 나머지 1명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평원군 나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평원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 문화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소? 모수가 대답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원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비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송곳과 같소이다. 그 끝이 금세 드러난다는 뜻이오. 3년 동안 내가 그대를 몰랐다면 이렇다 할 재능이 없다는 뜻 아니겠소? 미안하지만 여기 남아있으시오. 그러자 모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원군 나리, 나리께서는 저를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그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면 그 끝이 드러남을 넘어서 송곳 자루까지 밖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평원군은 말만 번지르르한 모수가 못 믿어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수행원으로 삼았습니다. 식객들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모수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모수는 초나라와의 외교전에서 예상 밖의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평원군은 집으로 돌아와 식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히 선비를 고르지 않겠소. 모수 선생의 세치혀는 100만의 군사보다 강했소이다. 평원군은 함부로 인재를 제단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인재는 없는지 늘 조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고사성어는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뚫고 삐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남의 눈에 띈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분방하고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산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자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 지겨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결국 참다 못한 이백은 공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세속으로 돌아가려 마음먹자 홀가분해지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짐을 꾸려 혼자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시냇물을 건널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강 건너편에서 무거운 쇠공이를 숫돌에 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백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요? 할머니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나 쇠공이를 갈고 있지 않나? 이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쇠공이를 왜 갈고 계신지요? 이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지. 대답을 들은 이백은 순간 할머니에게 쇠공이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할머니의 말에 뼈저리게 반성한 그는 다시 산에 돌아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 될 만한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닦게 됩니다. 사자성어 철저 마침은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진 진정성은 바로 시간을 견뎌내는 힘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묵묵히 그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 마침은 끊임없는 노력과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예외 없이 혹독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두꺼운 쇠공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닳아져 나가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혹독하고 무거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당신 앞에 보란듯이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우쭐거림 뒤에는
분명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그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시간조차 견뎌내지 못하는 바로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위와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늙은 사람의 집 앞에 산이 있어서 매일 그 산을 에둘러 다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산을 옮기려고 흙을 파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게, 사람이 어떻게 산을 옮기겠나? 참 딱하네. 그러자 늙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늙었지. 그러나 내 아들이 있지 않은가? 아들의 아들, 그 아들까지 계속 옮기면 언젠가는 병평해지겠지. 여기에서 우직한 늙은이가 산을 옮겼다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산을 파대니 산신령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옥황상제가 보니 늙은이의 집념도 대견하고 산신령의 처지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장사를 보내 산을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꾸준히 계속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도약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옥황상제가 산을 옮겨주듯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늘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는 인내하며 기초를 철저히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가끔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력은 대등했으나 언제나 이기는 쪽은 이성계였습니다. 이상도 해라. 기막힌 묘수를 두는데 어째서 늘 지기만 하는고. 이를 본 이성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늘이 제대로 보이겠소? 지금 대사는 나무를 보고 있지만 나는 숲을 보는 중이라오. 무학대사는 잔소에 밝아 부분적인 묘수를 잘 냈지만 이성계는 대세에 밝아 반상을 두루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길을 가다 웬 농부가 산 밑에다 집을 짓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능한 무학대사가 말했습니다. 저 농부는 3년 안에 분명 거부가 될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설 자리니 보나마나 금방 복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달리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 저곳은 몇 년 안에 필시 폐허가 될 것이오. 누구보다 풍수지리에 밝은 무학대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3년 후 저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서는지 아니면 폐가가 들어서는지. 하이, 좋소. 무엇을 걸어도 내 차지가 될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장담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무학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농부가 집을 지었던 곳은 잡초만 무성했고 이성계의 말대로 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무슨 변고인고? 저 집에 살았던 사람은 필시 거부가 됐을 텐데 어찌하여 폐가로 변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이성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대사와 바둑을 두며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 대사는 잔수에 밝으나 대세에는 약하다고 말이오. 저 집이 저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은 다 그 때문이오. 무학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 집과 바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하하하, 생각을 좀 해보시오. 저곳이 폐허가 된 것은 대사의 풍수지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오. 제 말이 정확해서 그렇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대사의 예상대로 저 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소. 하지만 그곳은 외딴 산골인데 거부가 된 사람이 이런 골짜기에서 계속 살고 싶겠소?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그러니 나는 곧 주인이 떠날 것을 예측하고 폐허가 된다고 내다본 것이오.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안목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성계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바둑도 풍수지리도 소승의 한 수 아래입니다.
무학대사는 풍수지리를 읽는 데 능했지만 이성계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집터가 명당임을 아는 것까지는 배움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집을 떠날 것까지 내다보는 것은 비움의 영역입니다. 바둑에서는 이를 통류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통류란 채우는 단계를 지나 비움으로써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지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배움이란 날마다 더하는 것이요. 도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물의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아도 전체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